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0월 1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58%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옵션 만기 다음 날인 금요일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6천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또 한 번 매도세를 집중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700억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630억, 기관 투자자 92억 매수하면서 코스피와는 반대로 매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장 초반에서부터 끝까지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기형으로 수렴되고 있는 패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오늘 더 진행된 사항은 없어 보이고요. 우려스러운 점은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가지 않고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 할 매수세 없이 또 한 번 6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했고요. 옵션 만기 다음 금요일까지는 아무래도 만기 물량이 출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봐야지 대충 이제 이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는 다음 주에도 크게 좋은 시장이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반도체 지표가 상당히 좀 꺾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코스피가 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지금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요. 매도세도 마찬가지 금융 투자 위주로 나오면서 사실 다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는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 디디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 그렇다 할 상승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꺾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에 대한 동력이 지금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0.58% 정도 하락했고요. 77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한 채로 또 눌러지는 그런 형상이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630만 주 정도, 630억이죠. 그래서 630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90억 매수하면서 사실 크게 매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매도 계속 이어지다가 잠깐 들어왔지만 사실 큰 매수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 자금이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로 또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한 칸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운 니케이는 오히려 지금 받쳐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크게 하락하지 않고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에 대한 상승률이 굉장히 낮고 좀 상승에 대해서 좀 배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다우, 나스닥, 니케이는 상당히 상승률을 높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을 보더라도 1350원 정도로 원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떨어지는 듯 하면서 올라왔고요. 이게 이제 경기가 아직 침체가 되지 않았다라는 신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높다라는 것은 원화에 대한 가치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달러가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이 수급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다우, 나스닥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이제 또 발표된 지표가 있죠.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2.4% 상승을 하였는데요. 예상치는 이제 2.3%였습니다. 근데 0.1% 정도 높게 나와서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예상치보다 높다라는 것은 확실히 경기가 서서히 이 활성화가 싣고 있다라는 것은 볼 수 있지만 침체가 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기에는 어렵죠. 아무래도 그래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식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발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여전히 물가가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너무 높게 나오면 물가는 높은데 실업률이 높다. 그러면 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선물 지표는 떨어지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약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모두 다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가 75달러 수준으로 진행 중이고요. 천연가스는 2.7달러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두 수급을 이 가격을 좀 보았을 때는 확실히 평소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 국제유가는 다시 좀 올라서 75달러까지 반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동 정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가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권금리는 4.09%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좀 4.1%대까지 진입을 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보다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 또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불식되면서 빠른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국채금리가 생각보다 또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딱 방향을 정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물가도 확실하게 잡힌 게 아니고 그렇다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지도 않고 금리는 일단 떨어뜨리고 있는데 물가가 또 예상치보다 잡히지 않으면서 뭔가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된다면 또 머리가 아픈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잡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섣불리 시장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템포를 낮추면서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11월 달에 또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또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를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계속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하락해서 0.5% 하락했고요. 18,1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거래량 없이 18,110원으로 시간의 가격 마무리되었습니다. 1거래량은 160만 주로 더 적었죠. 전날보다 적었고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를 하는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크게 의미 없는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위치를 횡보하고 있고요. 거래량 없이 흘러가는 주가는 사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음그룹 안에 들어왔고요. 언제든지 이제 지지라인을 받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지금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2만 주 매수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7,900주를 매수했지만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고 나머지 투신과 사모펀드는 각각 45,000주, 52,000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수급에 집중할 만한 수급은 없었다.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도를 끝내고 옵션 만기 기점으로 해서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데 이 수급이 계속 매수로 붙어주는지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차트적으로는 계속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깊이 분석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두산에너빌리티에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138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잔고는 한 9만 주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에 맞춰서 또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계속 비슷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상황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계속 비슷한 수준이고요. 오늘도 특별하게 변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도 67,000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요.
125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거래원 돈을 뭐 거래량 별로 없이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세 물량을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과 당일 물량 거의 동일했고, 지금 최근에는 며칠째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21.2% 정도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 없기 때문에 오늘 가볍게 이 기술적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소식들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NH증권사에서 오늘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리포트를 또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 가스터빈 제작사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5년부터 이익 개선이 될 전망이다라는 전망을 냈고요. 목표가는 5% 정도 하향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26,500원으로 떨어뜨리긴 했지만 사실 뭐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목표가를 5% 정도 낮추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에 대한 하향 내용은 순차입금 증가와 그 다음에 지분가치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5% 떨어뜨렸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 두산 합병에 대한 이슈로 좀 나타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하향했다고 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이 이제 매수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만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면 자,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 의견을 유지하는 이유로 체코 외에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영국 등에서도 논의 중인 대형 원전과 국내에서 확대되는 가스터빈의 연료 전환 등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서 가스터빈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포열병합발전소가 실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한 케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 열복합 발전소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을 사용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보령 신복합, 안동복합, 분당열 병합 등 여러 가지 이제 이 지역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추세를 보았을 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전환될 수 있는 가스터빈이 굉장히 많고 그러한 것들을 장기적으로 수주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당히 큰 매출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신규 수주 외에도 이제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 서비스도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품 교체 등을 위한 운전 기간도 이렇게 담당을 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도 그런 관리를 하는 케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자재 납품을 떠나서 이제 관리까지 유지 보수까지 해주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납품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매출과 이익률이 점점 더 높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NH투자증권도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 공급 능력을 좋게 본 거고요. 그러한 독자성을 인정을 해서 계속해서 목표가를 높게 유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한 점들을 아주 높게 사고 있고, 그러한 기술력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 쪽인데요. 카자흐스탄은 지금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71%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원전 건설을 무조건 진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원전 건설을 밀고 있는데 그 이제 건설 사업비가 12조 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단일 기업보다 국제 컨소시엄이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원전 발주사와 현지 하원 의원도 국제 컨소시엄을 선호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떠나서 국제 컨소시엄을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러시아보다는 미국과 한국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일본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컨소시엄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고요. 이렇게 컨소시엄이 적합하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러시아의 이 원전 사업을 주기를 좀 꺼려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원전 사업비가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기자재에 대한 그런 협력을 지금 카자흐스탄과 긴밀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깊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또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과 한국이 좀 이제 협력을 할 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제는 좀 같이 좀 협력에 대한 뉘앙스를 좀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계속 이제 그러한 대결 구도로 가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한국 내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정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그런 이제 대립을, 그죠? 정부가 이제 수출을 허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수출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 원전 수출을 진행하지 말고 원전 사업에 그렇게 힘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못되었죠,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제조 기업이 있고 건설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다른 전 세계 어떤 국가와 비교를 하더라도 이 에너지 플랜트를 짓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일가견이 있는데 그 기술을 포기하면서 미국에 그렇게 의존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건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미국 정부와 딜을 하거나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딜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저기서 이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우리 기술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통째로 바꾸기는 어렵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이 조속히 협력에 대한 뉘앙스를 취하고 그 합의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전까지 이제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그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벌써 이제 10월 중순까지 왔기 때문에 10월 달 한 반 정도, 11월, 12월, 1, 2 뭐 하면 금방 이제 3월이 다가옵니다. 설 지나면 이제 금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처럼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의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탈원전을 폐기를 하고 웨스팅하우스라든지 프랑스 EDF와 협력 파트너를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배제되어서 아쉽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탈리아가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대형 원전보다도 이제 SMR의 이제 기술을 주목을 해서 자국 산업의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SMR 기술이라고 한다면 프랑스 EDF보다는 웨스팅하우스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고요. 혹은 이제 웨스팅하우스 말고도 다른 이제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또 이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우리나라에 뭐 원전 수주를 주지 않더라도 결국 상징적인 의미 차원에서 탈원전 국가들이 다시 한번 원전으로 회귀하는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전에 이제 그런 SMR이라든지 대형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던 국가들도 이제는 SMR 부지 선정을 위해서 슬로바키아도 500만 달러 자금을 지원을 확보했고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동, 유럽,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혹은 이제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시아 쪽, 북미, 남미 할 거 없이 모두 다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건설에 들어갈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될 수 있는 그런 원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원전 산업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데 꼭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이제 과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들이밀면서 지금 이 건설 중인 원전보다 폐쇄하고 있는 원전이 더 많다라고 표현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되었죠. 202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2024년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그 제조 기술이 뛰어나고 전 세계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가 왜 이렇게 SMR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차원에서도 이 SMR이라는 이 에너지가 이제는 무시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재생에너지가 좋긴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간헐적인 특성을 이 소형 원자로가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한다면 탈탄소에 대한 그런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에너지 안정성까지 이렇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 조합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아직까지는 비용적으로 조금 비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과제로 있긴 한데, 지금은 어떤 에너지가 맞다, 틀리다라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SMR에 대한 시장이 앞으로 1000조 원까지 이 규모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이 원자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된다라고 예측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2022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력 수요가 높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전력 수요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계속 이제 이 악물고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들이민다면 그거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24년부터 시작이고 2025년, 2026년을 계속 예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우리도 산업에 맞게 에너지를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패할 가능성은 제로,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사업화가 확대가 되고 이제는 기자재 위주로의 체질을 개선을 한다면 점점 더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거고, 거기에 대한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시장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이 산업에 대한 시장, 그죠? 시장성이 있어야 되죠.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산업 성장과 시장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업이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기업이 이렇게 이제 뛰어들었을 때,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이제 이익률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일단 시장성은 지금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해상풍력 터빈이라든지 가스터빈 터빈, 그리고 LNG를 이제 수소로 바꾸는 수소 터빈,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소 액화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런 것들도 영위를 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SMR 모두 지금 시장성을 가지고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성장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 터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성장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확실한 소스가 나오면서 이러한 일본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당연히 이제 국내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해외로 나가더라도 3에서 5대 기업이다. 터빈 입장에서는, 터빈 기술 입장에서는 거의 경쟁자가 손가락 안에 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률을 따졌을 때는 이제 이전에는 건설 사업 위주로 영위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기자재 납품 위주로 영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재를 이제 찍어서 납품하는,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하는 사업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확실히 영업 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공사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공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지연이 되거나 그런 이제 물가에 대한 변동, 그리고 서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 변동 사항들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비용이 복잡합니다. 근데 딱 이제 기자재라고 한다면 주기기를 납품하면 그대로 이제 그 납품한 것에 대한 또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점에서 동계산이 깔끔하고 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앞으로의 전망 리포트를 한번 오래전에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요.
익률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모두 좋게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공격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적으로도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계속 활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정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이 느끼는 그 가격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그 고점도 높아지고 있고 그 저점도 높아지고 있더라.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월봉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큰 상승을 여러분들은 다 저와 함께 기다려 왔을 거고 그게 한번 나올 듯 하면서 꺾였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기점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확실한 수주 소식, 그 다음에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알파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 그러한 것들이 이 주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가를 눌리고 있던 그런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된다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상향으로 잘 올라간 종목들이 이 방산 종목들이죠. 그래서 그 방산 종목들처럼 이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지금처럼 계속 소식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